자, 오늘부터 네트워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는 책만 봐도 치가 떨리죠. 네, 양이 아주 상상을 초월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6판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원래 책 이름이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예요. 그 통신 부분은 사실 우리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서 아주 예전에 이제 통신 부분이 나오고 그 뒤로 통신 부분에서는 출제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책에 보면 물리층의 3, 4, 5, 6, 7 이거 5판 기준이에요. 3, 4, 5, 6, 7 물리층의 3, 4, 5, 6, 7이 통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너무 깊게 공부하진 않아도 되고요. 제가 볼 때 여기서는 이제 안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교환부터 8장부터 이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네 이제 데이터 링크 축구는 사실 이제 계산할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계산법들을 좀 익숙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전송층은 뭐 당연히 봐야 되고 이제 최근의 패러다임은 응용층을 좀 많이 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응용층이나 아니면 프로토콜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DHCP가 나올 때가 됐는데 DHCP를 안 내는 거 보니까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는지 계속 안 내네요. 네. 그럼 그거 말고 또 나올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보면 어렵습니다. 네트워크는 워낙 범위가 커가지고 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네트워크는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이제 약간의 그림이 좀 필요합니다. 그림. 이제 머릿속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구동이 되는구나. 전체적으로 패킷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응용 계층에서 내려온 데이터가 어떻게 캡슐화가 되고 얘들 캡슐화 될 때 어떤 내용들이 들러붙고 그렇게 해서 패킷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프레임까지 이게 이제 비트로 내려가는 물리층은 이제 우리가 그걸 많이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정말 출제된 지 오래됐고 오래됐고 뭐 우리가 뭐 그래서 그냥 막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막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네트워크 개론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전반적인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패킷의 흐름을 좀 보면 훨씬 도움이 이제 그림이 잘 그려지는데 패킷의 흐름을 실제로 보지 않은 상태로 사실 여러분 네트워크 되게 막연하잖아요. 순수하게 이론으로만 공부하니까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네, 그 패킷 캡처하는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 캡처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공부한 데이터 패킷대로 우리가 공부한 그런 모양대로 패킷들이 실제로 다 돌아다닙니다. 네. 헤더 다 까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안에 데이터들도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해보진 않지만 그런 캡처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얘들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헤더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것만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구조 머리에 이미지화, 구조화를 시키는 게 일단 중요하다. 왜냐면 다른 과목들은 그나마 여러분 좀 친근합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는 일단 책이 두꺼워서 지레 겁먹는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네. 자, 데이터 흐름 방향은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 가도 이런 수업을 다 할 거예요. 아니, 특성노동학교에 가면 이런 수업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자, 단방향은 옛날 TV 같은 존재입니다. TV. 라디오.
요즘 거 말고 옛날 전파로 날라오는 거 있죠? 단방향 한쪽 방향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거. 네. 자, 여기 모니터라고 되어 있네요. 모니터도 단방향이죠. 나오기만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반이중은 보낼 수는 있지만 상대가 안 보낼 때만 보낼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전기가 이렇습니다. 무전기.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전기 보면 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여기 스위치를 탁 잡는 순간 상대방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탁 누르는 순간 삐비빅 하면서 이쪽에서 네, 누르면 신호를 딱 보내 삐비빅. 네, 그럼 상대방은 듣기만 합니다. 또 상대방이 딱 보낼 때 나는 듣기만 하죠. 네, 서로 동시에 보낼 수 없는 게 반이중. 자, 전이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너도 떠들고 나도 떠들고 동시에 떠드는 거. 네, 이게 전이중, 반이중, 단방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점대점과 다중점. 자, 포인트 투 포인트죠. P2P라고 하는 네, 점과 점을 연결한 P2P. 자, 멀티포인트는 네, 링크가 있는데 링크에다 이렇게 쭈쭈쭈 연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망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통신사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 통신사에서 우리 집까지 선이 하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한국통신에서 깔아준 옛날 전화기 있죠? 그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화국에서 우리 집까지 라인 하나, 라인 하나, 라인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망은 큰 라인 하나에다가 네, 이렇게다가 철순에도 따고 영인에도 따고 뭐 누구네도 따고 네, 길동네도 따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라인 하나만 깔아두면 그냥 따서 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멀티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쉬는 네, 이제 그물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서로 모든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요거는 라인이 몇 개 고장나도 통신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네. 하지만 뭐가 문제야?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가까우니까 이렇게 선 몇 개 짧게 그렸지만 얘들끼리 1km씩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라인이 몇 개예요? 네.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네 개. 그러고 나면 얘는 이제 몇 개 깔면 돼요? 이쪽이 없으니까 하나, 둘, 세 개 깔면 되죠? 세 개. 그럼 얘는 두 군데가 없으니까 두 개 깔면 되죠? 두 개. 그럼 얘는 하나만 깔면 되죠? 한 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가 5개면 2분의 n-1에 n의 n-1 하면 됩니다. n의 n-1 이렇게 하면 자, 포인트가 5개니까 5 곱하기 4 짠짠 2 10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물론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0.0001%입니다. 네. 자, 그럼 스타형이 있습니다. 스타형 접속 이제 허브 연결해서 우리 학교 네트워크 다 이렇게 돼 있죠. 네, 학교 네트워크들은 중간에 허브가 있고 여기서 컴퓨터를 쫙 따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허브라고 하고요. 네, 스타형. 실제로 스타형은 옛날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한국통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가운데가 고장나면 전체가 먹통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얘도 이거 허브가 딱 고장나는 순간 전체가 먹통이 됩니다. 얘 자기들끼리도 통신할 수 없어요. 네. 근데 그림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에 허브 이렇게 꽂아가지고 요거를 한쪽으로 쫙 잡아 뺀 거예요. 한쪽으로 쫙 잡아 빼면 이렇게 되겠죠. 뭐. 네, 똑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얘를 성형, 별 모양, 스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버스형.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버스형은 아까 멀티포인트의 그림처럼 나와 있죠. 네. 버스가 하나 있고요. 이 버스에다가 계속 이렇게 붙여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붙여 쓸 수 있는 방식인데 뭐 실제로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탭을 달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것도 허브 달아서 다 이렇게 쓰죠. 사실은 여기 이제 물리적인 연결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네. 하여튼 버스형이죠. 자, 그 다음에 링형이 있습니다. 링형. 자, 링형은 토큰이 돌아요. 토큰이라고 하는 특정 패킷이 여기를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다가
내가 데이터를 보낼 게 있다. 그러면 내가 토큰을 잡고, 토큰이 그러니까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실제 물리적인 그림은 여기 리피터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적인 그림은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짠짠짠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호스트예요. 그 요 중개 역할을, 아이고야 이거 뭐야? 네, 정성가 끓였는데. 네, 여기 중개 역할을 여기 호스트가 하는 거예요. 각각 여기 컴퓨터 한 대씩 있죠? 이 컴퓨터 한 대씩이 요 중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토큰이 와요. 토큰이 오면 내가 받아봅니다. 토큰이네. 그리고 다시 보내요. 복사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패킷을 받았어. 전송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보낼 게 없으면 전송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A란 애가 패킷을 보낼 게 있어요. 그럼 토큰이 쭉 나한테 오죠? 그럼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보낸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건 내 안 보내고 데이터를 보내요. 내 데이터를 막 보냅니다. 내 데이터를 보내면 내 데이터가 여기를 빙글빙글 돌겠죠? 네. 돕니다. 이렇게 내 데이터가 띠리리리리 돌면, 자, 얘가 목적 B가 목적지다. 그러면 따다다닥 해서 B가 패킷을 받겠죠.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받고 끝나버리면 이 패킷이 잘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B가 패킷을 받잖아요. 그럼 받은 다음에 다시 토큰처럼 그 패킷을 다시 보내요. 이렇게 보내면 A가 그 패킷을 받겠죠. 내가 보낸 패킷이 돌아왔네. 그러면 잘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쭉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보낸 거 다 보냈으면 다시 토큰을 보냅니다. 이렇게 토큰을 띠리 보내면 따르르 갑니다. 네. 자, 이게 링형이에요. 그래서 링형을 토큰 링이라고도 불러요. 토큰 링. 네. 이 토큰을 가지고 이렇게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얘는 어떤 문제가 있냐? 호스트 A가 망가졌다. 얘가 A가 아니죠? 자, A가 고장나면 패킷 전송이 안 됩니다. 네. 실제로 여기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개념상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컴퓨터들이 막 운영하다 보면 토큰을 보냈는데 또 보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돌다 보면 토큰이 2개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니지먼트 하는 호스트가 또 있어요. 걔가 어디 붙어 있다가 토큰이 2개네? 그러면 토큰 하나 자기가 없앱니다. 하나만 돌 수 있게 항상.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링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교사 시험 이제 별로 안 뽑던 시대라서, 네, 경쟁률이 아주 치열했으니까 그냥 막 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그냥 어려운 문제인지 뭔지 막 그냥 내가지고. 근데 이거 문제를 이렇게 나눠놨네요. 잠깐만요. 자, 이 문제는 잘 읽어보면 산수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보기엔 참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5점짜리였는데 네, 쉽지 않은 문제. 자, 요거는 그냥 조건을 잘 읽어서 그냥 적당히 때려 맞추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용어들의 정의를 먼저 봐야겠죠. TTRT라는 애가 있어요. 이건 토큰이 링을 한 바퀴 순회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입니다. 평균 시간. TTRT는 평균 시간. 그 다음에 TRT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실제 시간. THT는 지국이 전송 가능한 시간이에요. 전송 가능한 시간. 그럼 THT를 구하려고 하죠. THT. 자, THT는 전송 가능한 시간인데, 이 전송 가능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평균 시간. 지국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20이에요. 20이고, 여기서 실제 순회하는 시간을 빼면 THT, 전송 가능한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THT가 14잖아요. 그죠? 자, TTRT가 20이라 그랬는데 20 중에서 TRT가 현재 4예요.
TRT가 현재 4니까 여기 THT가 얼마가 됐어요? 여기 빼고 16이 됐죠. 네, 그래서 THT는 우리가 여기 평균 이거 평균 순회 시간 TTRT에서 뭘 뺐어요? 실제 순회하는 시간 TRT를 뺀 거죠. 네. 이렇게 빼면 실제로 여기 다 계산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0은 평균 시간, 이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20. 네, TTRT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고요. 실제 순회에 필요한 시간을 빼면 내가 전송 가능한 시간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어요. 그 보낼 데이터는 지금 다 나와 있죠. 20 보낼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네, 2단시 전송하고 지국과 지국을 이동하는 데는 1단위가 걸리고, 여러분 이건 안 풀어도 돼요. 사실은 이거는 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로. 자, 이렇게 하고 자, 비동기 데이터도 갖고 있는데, 많은 비동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 비동기 데이터는 양수일 때만 전송할 수 있다고 그랬죠? THT가 양수일 때 어디 써 있냐? 여기 위에 써 있습니다. 위에. 자, 지국은 THT의 값이 양수일 동안 비동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네, 뭐 하여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얘가 노드 1번에 0에 도착했어요. 네, 0에 도착했고 TRT는 0으로 세팅한다 그랬죠. 재설정.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첫 번째 라운드예요. 첫 번째 바퀴 돌 때. 첫 번째 바퀴 돌 때는 아무도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국과 지국은 1단위에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노드 1에서 노드 2로 갔어요. 1에 도착했어요. 0이죠. 3으로 갔어요. 2에 도착하고 3에 도착했어요. 네. 그래서 0에 출발해서 1, 2, 3, 4 각 노드를 한 바퀴 뺑 도는 겁니다. 라운드 0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1로 돌아오겠죠. 노드 1로. 노드 1로 돌아올 때 얼라이브 타임이 4예요. 자, 4고 자,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한 바퀴 도는데 4 걸렸잖아요, 지금. 그죠? 한 바퀴 도는데 4 걸렸어요. 0, 1, 2, 3 해가지고. 나한테 4에 왔으니까 4 걸렸구나.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순회 시간은 20인데 실제 순회 시간이 4네. 그럼 나는 얼만큼을 전송할 수 있어요? 16만큼 전송할 수 있네. 그래서 THT를 계산한 거죠. 네, THT를 계산했고, 자, 그리고 자, TRT를 여기 항상 이거 THT 계산하고 이제 여기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THT 계산했고 TRT는 0으로 세팅하고, 그래서 0으로 세팅하죠. 데이터 보내죠. 자, 그래서 전체 내가 보낼 수 있는 게 16인데 싱크 데이터 이만큼 보내니까 얼마 남았어요? 14 남았죠. 그래서 나는 비동기 데이터를 얼마 보낼 수 있어요? 14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를 보냈어요. 자, 14 보내고 났어요. 자, 여기 21에 도착했습니다. 얘 보세요. 아까 1에 왔는데 다시 올 때 얼마에 왔어? 21에 왔죠. 그럼 얘는 한 바퀴 도는 동안 얼마 걸린 거야? 20 걸렸죠. 네. 평균 순회 20. 실제 이 노드 2번 입장에서 실제 순회하는데 걸린 시간이 20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여기 빼니까 THT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0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TRT는 0으로 세팅하고, 싱크 데이터는 이렇든 저렇든 무조건 보내고, 자, 그 다음에 THT 값이 양수일 동안에 비동기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랬는데, 자, THT 값이 여기서 0으로 계산이 됐고, 내가 이만큼 보냈으니까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기 데이터는 이제 다 못 보내죠. 여기 지금 다 마이너스잖아. 그죠? THT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비동기는 다 빵입니다. 못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얘는 20이고 24에 도착했어요. 그쵸? 그럼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렸다는 거야? 22가 걸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동기 데이터는 무조건 보내는 거고요. 비동기 데이터는 얘가 계속 이제 이 상태에서 이만큼 또 보내니까 또 마이너스가 나는 거고, 또 마이너스가 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 이거 뭐 그냥 이거는 조건을 잘 계산해서 적당히 찍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로 보여요.
그닥 뭐 좋은 문제는 아닌데, 네, 제 기억에 2008년도에도 경기도가 20명을 뽑았어요. 근데 경기도만 20명을 뽑았고 다른 지역은 1명, 2명 막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다 경기도를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막 지금처럼 막 경기도에서 수업 나눔하고 뭐 하고 막 경기도가 되게 특별하게 엄청난 걸 많이 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하고 경기도가 달랐던 건 한자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한자 10문제짜리, 20문제인가 10문제인가 한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많이 어렵게 뭐 출제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근거리 통신망 랜이라고 얘기하죠. 랜. 네. 근거리 통신망은 뭐 건물 하나, 학교, 빌딩 뭐 이런 가까운 곳에 네트워크를 연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공통 케이블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스위치를 사용하는 거. 자, 뒤에 투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A는 옛날 방식, 얘는 요즘 방식. 당연히 이걸 쓰죠. 네, 이거는 요즘엔 안 씁니다. 이거 연결하려면 여기 케이블을 까야 돼요. 전선을 까가지고 거기다 탭이라는 걸 설치해서 네, 데이터가 잘 오갈 수 있도록 세팅하고 거기서 선을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호스트를 이렇게 붙이는. 네, 옛날엔 그랬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 방식. 이게 교환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죠. 뭔가 주고받는 뭐 이런, 네, 교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제 스위치잖아요. 스위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접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스위치가 움직여서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여기 붙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경로를 전혀 다르게 가져갈 수 있겠죠. 이쪽으로 갔다가 데이터가 일로 가게 했다가 일로 가게 했다가. 그렇죠? 스위치를 움직인다. 그래서 경로를 왔다 갔다 하게 해준다. 그래서 교환. 그래서 옛날, 네, 제 또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집에 이렇게 뚜루루루 돌리는 전화기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러면 내가 나이 겁나 많아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요. 네, 있었다고요. 그런 시대가. 네. 그거 전화기를 이렇게 둘둘둘 돌리면, 자, 오늘은 잠깐 쉬는 타임. 자, 이분들이 교환원이에요. 완전 미모, 네, 아름다우시네요. 네. 자, 이 교환원인데 이 당시에 썼던 방식이 회선교환 방식이에요. 회선교환. 물론 이제 전화는 옛날에는 완벽한 회선교환 방식을 썼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 이 교환원이신데요. 이분들이 전화국에 이렇게 엄청난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네, 앉아 계셨고 지금 요 전화기가 수동식 전화기예요. 다이얼이 없죠. 내가 걸고자 하는 전화를 어떻게 거냐? 네, 여기서 이 다이얼을 돌려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립니다. 전화기를 들고 빙글빙글 돌리면 그냥 전자 신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자 신호만 만들어내서 이 신호가 어디로 가냐면 일리 가요. 그럼 여기 많은 교환원분들 중에 한 분에게 띠리리리링 하고, 물론 이제 자동으로 막 울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온 전화는 무조건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선이 다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뚜루루룽 올리면 이분이 받습니다. 이분이 받아서 어디랑 연결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예, 이분이. 네. 물어보시면, 네. 자, 내가 천안인데, 서울, 지역을 일단 얘기하죠. 서울, 478에 3385 라고 말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네, 전화를 끊어요. 자, 전화를 끊으면 천안이면 어디로 올라올까? 평택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그러면 전화국 이렇게 돼. 천안, 평택, 오산, 수원, 안양, 군포, 서울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분이 우리 집에서 온 전화선 그 번호 있죠? 그 번호하고 이제 평택으로 가는 라인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다 선 하나 꽂아가 평택이랑 연결해요. 평택에 전화해야 합니다. 자, 서울 478에 3385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하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줘요. 이렇게 선을 연결해 놓습니다. 네. 그럼 천안하고 평택이 연결된 거예요. 라인으로. 자, 그럼 평택은 어디다 연결하냐면
평택은 이제 오산에 전화합니다. 평택의 교환원이 그 라인 뽑아가지고 이제 오산에 전화합니다. 그래서 오산에 전화해서 자 서울 478에 3385 가요. 그러면 오산에 이제 이렇게 평택하고 오산이 연결되는 거죠. 그럼 오산 분은 수원 전화국과 또 하고 서울에서도 이제 서울 뭐 어디 지역 전화국이 또 있겠죠. 가서 네 최종 단에서 이제 3385로 전화를 줍니다. 네 여기가 478에 3385예요. 네 그럼 여기가 뜨르릉 하고 울려요. 그럼 이분이 받아요. 그분도 당연히 다이얼이 없죠. 다이얼이 없습니다. 전자 교환기가 생기기 전까지 다이얼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전화를 딱 받습니다. 그러면 천안 홍길동에서 홍길동이 전화했어요 라고 알려줘요. 이분한테. 아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띠리리리 신호가 이제 물리적으로 진짜로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다 꽂아가지고 실제로 선을 연결한 겁니다. 물리적으로 쫙 연결해서 네 이제 천안 전화국한테 이분한테 알려줍니다. 천안 전화국의 이분한테 연결됐습니다라고 알려주면 이분이 다시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줍니다. 그럼 이 전화기가 울려요. 누르르르 이렇게 울려요. 그럼 받으면 네 여기서 딱 이렇게 연결돼서 통화가 됩니다. 네, 이게 회선 교환 방식이에요. 회선을 연결해 스위칭해서 연결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 한번 걸으면 되게 오래 걸리죠. 이렇게 해놓으면 네, 전화국을 다 거쳐서 연결한 다음에 네, 통화를 했죠. 그 통화 끝나고 딱 끊잖아요. 통화 끝나고 끊으면 더 재밌습니다. 끝나면 전화국에서 전화 옵니다. 몇 분 몇 초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금이 얼마인지 알려줘요. 네, 굉장히 재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새로운 직업이죠. 전화가 생기면서 새로운 직업이 있었고요. 이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전자교환기를 만듭니다. 전자교환기. 전자교환기. 이건 수동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원이라고 했던 거고요. 이분들은 교환원. 그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의 기술을 사오지 않았어요. 네, 그랬다가 사오지 않고 이렇게 전자교환기를 만들죠. 국산 전자, 네, 국산 전자교환기 막 해가지고, 네. 자, 그러면서 다이얼 전화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교환원들이 사라진 거죠. 한순간에. 네, 교환원 하셨던 분들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지고, 전자교환기가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전자교환기는 내가 이제 이 신호가 딱 들어오면 어느 지역인지 판단하고, 서울로 가는 거네? 그러면, 네, 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안에 전자 스위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네,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각각이 여기는 서울 쪽, 여기는 경기도 쪽, 여기는 충남, 뭐 이렇게 해놓고, 네, 이쪽에서 전화가 들어온다. 그 지역번호 누르잖아. 우리가 띵띵띵 누르는 순간 이 전자교환기가 연결해 줍니다. 아, 서울로, 짜작, 서울로 02 눌렀어. 서울로 쫙 가요.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전화국이 있다 그랬죠? 그럼 전화국에 있는 데도 다 얘가 있겠죠? 그럼 얘가 타다다다다닥 스위치를 맞춰주는 거예요. 타다다다다닥 해서 어디까지? 서울까지 쫙.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땅땅 해서 그 집으로 딱 신호를 울려주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거는 시간이 매우 빨라졌고 실시간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네. 이게 전자교환기입니다. 아까 그 사람이 해주던 그 교환 역할을 전자기기가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스위치 안에 있는 수많은 스위치들이 이쪽으로 연결했다 저쪽으로 연결했다 막 이렇게 하면 실제로 물리적인 회선 이 선을 만들어주는 건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고 그걸 사람이 하느냐 기계가 하느냐의 차이죠. 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이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이런 전화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용건만 간단히 이렇게 네, 용건만 간단히 전화해야 됐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용건은 길게. 자, 이런 게 전자교환기고요. 그래서 회선교환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물리적인 회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요거는 내가 쓸 거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회선교환 방식이고요. 자, 패킷교환 방식은 회선교환하고 상관없이 이제 회선을 여러 호스트가 동시에 쓰는 겁니다. 회선교환 방식은 해당 회선은 나만 쓰는 거예요. 내가 1번 라인으로 통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은 이 1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청이나 이런 게 어렵죠. 아, 물론 교환원이 있으면 도청은 쉽죠. 듣고 있으면 되니까. 네. 그런데 네. 이 회선 교환 방식은 내가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패킷 교환 방식은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그냥 회선 하나에 막 다양한 애들이 보내는 패킷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 캡처를 딱 하면 다 보여요. 그 옛날에 뭐 네이트온 아니면 MSN 아니면 학교 메신저 이런 애들이 이 대화 암호화가 안 돼서 막 전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패킷을 이렇게 캡처해 보잖아. 다 보입니다, 대화가. 뭐 요즘 암호화돼서 이제 구분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랬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은 회선을 공유하는 방식이고요. 회선 교환 방식은 회선을 독점하는 방식입니다. 나만 쓰는 거예요, 나만. 자, 추억 속, 여러분은 추억 속으로가 아니죠. 네. 저는 추억 속으로. 전화기가 없는 집이 많았던 시대도 있었어요. 자, 오늘날의 인터넷은 큰 백본이 있고, 요 백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백본은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백본입니다. 부산에서는 어디로 가겠어요? 네, 해적 광케이블 타고 일본을 가죠. 일본에서는 어디로 가겠어요? 해적 광케이블 타고 저기, 네, 태평양을 건너서, 네, 멀리 갑니다. 자, 그렇다고 일본이 고마운 나라는 아니고요. 네, 국제적으로 다 그렇게 쓰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갑자기 문제가 생뚱맞게 나옵니다. 요거 와이어샤크, 와이어샤크나 또 뭐가 있죠? 리얼 생각이 안 나네. 리얼 머시기는 없네요. 자, 와이어샤크를 한 번씩 해보세요. 네, 여러분 컴퓨터에서 해보시면 ARP나 뭐 DHCP도 돌아다니나? 네, 뭐 옆에서 휴대폰으로 와이파이 연결하면 DHCP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HTTP에 대한 패킷, TCP 패킷 뭐 이런 다양한 패킷들이 캡처돼서 보여요. 그럼 까보면 실제로 우리가 공부했던 헤더 모양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기 귀찮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라도 하세요. 패킷 캡처 이렇게 해서 뭐 유튜브를 보셔도 좋고, 하여튼 내가 최대한 경험한 것처럼,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좀 꼭 키우셔야만 공부하는데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문제가 여기 나눠져 있는 건데,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요거 한 문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건데, 네,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자, 24비트를 사용하여 컬러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서로 다른 컬러의 개수. 자, 24비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컴퓨터에서 컬러를 나타낼 때는 RGB를 쓰잖아요. 자, 얘는 빛의 3원색이에요. 빛의 3원색. 그래픽을 조금 공부해 보시는데 알겠지만, 이제 빛의 3원색을 쓰는 경우는 뭐 웹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내부에서 쓰는 어떤 디자인, 네,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볼 거, 이런 것은 RGB를 바탕으로 하는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색의 3원색이 있죠. B, M, Y, K 맞죠? 블루, 마젠타, 옐로우, 블랙 맞나요? 네, 이렇게 씁니다. 네, BMYK 맞을걸요? B가 아니고 C네요. 자, C. 네, 이렇게 쓰나요? 네,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네, 얘가 파란색이에요. 아이고, AN이네. 우리 다 틀리네요. 네.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색의 3원색으로 쓰죠. 색의 3원색. 네, 파랑, 빨강, 노랑 뭐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컴퓨터에서 포토샵 이런 거 편집할 때 CMYK 방식도 있어요. 요거는
인쇄해서 쓴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CMYK 방식을 쓰고요. 컴퓨터에서 쓰는 뭔가를 만들어서 컴퓨터 뭐 웹에서 제시하든지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럴 때는 RGB 방식으로 쓰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비트 칼라를 컴퓨터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색깔 이러면 이게 24비트가 RGB에 R에 8비트, 얘 8비트, 여기 8비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합쳐서 24비트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을 나타낼 수 있는 단계가 255단계, 녹색 255단계, 블루 255단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치면 2의 24승계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개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돼요. 네, 엄청나게 많은 색깔을 나타낼 수 있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을 넘어섭니다. 네, 컴퓨터가 훨씬 정확하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색 있죠, 색? 색을 딱 자, 요걸 눌러보시면 여기에 스펙트럼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다 이건 윈도우에서는 다 있습니다. 여기 밑에 RGB 있죠, RGB? 네. 여기서 색깔을 올리면 0부터 255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서 빨간색만 올리면 이렇게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빨간색하고 녹색을 섞고 싶어요. 그린을 섞고 싶다. 그 그린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전체 색깔이 바뀌죠. 그 두 개를 완벽히 섞으면 노란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블루까지 섞으면 흰색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하면 여러분이 아는 아주 온갖 다양한 색깔들이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어떤 특정 색깔을 섞으면 이렇게 색깔을 막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RGB가 어떻게 조합됐을 때 저런 색깔이 나오는지. 네. 그 이 몇백만 가지의 색깔 중에서 하나 찾아내는 것도 네. 제가 옛날에 알기로 그래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그 파란색 있잖아요. 그 파란 색깔이 우리가 실제 우리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파란색이다 막 이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파란색이 참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여기서 이렇게 찾아낸 색깔 아닐까요? 네. 이 100만 개 중에 몇 개 찍어가지고 파란색을 찾아서 그 파란색으로 만든 로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RGB가 이렇게 해서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색깔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색깔이 몇 개냐? 뭐 이게 24승계죠. 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니코드로 만들 수 있는 문자는 최대가 몇 개냐? 자, 유니코드는 16비트를 쓰기도 하고 32비트를 쓰는 유니코드도 있더라고요. 뒤에 가니까 32비트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나온 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6비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2의 16승계. 그럼 65,536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전 세계 문자를 다 나타내긴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앞에다 나라 코드를 딱 쓰면 나라 코드 쓰고 나머지 문자 이렇게 쓰면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몇 자쯤 될 것 같아요? 한글이 한 15,000 몇백 자 됩니다. 네, 한 15,000 몇백 자. 한자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글은 조합형이기 때문에 네, 글자가 상당히 많아요. 알파벳은 26개, 26개 해서 네, 쉬운 두 개잖아요. 네, 뭐 대문자, 소문자 합해서 쉬운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나타내야 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16비트를 묶어서 한글을 표현하죠. 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제 서서히 요것도 한번 문제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차에 한글 표현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네, 이런 거는 뭐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2차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 결함 시 각각의 결과를 설명해봐라. 자, 그무령 5개 장치에서 연결. 자, 그무령은 자, 네. 네.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밖에도 이렇게 연결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무령은 하나, 아까 얘기했죠. 라인 하나 끊어진다고 해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고장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5개의 장치에 있는 성형, 접속 형태 성형 이렇게. 자, 요 성형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전자 교환기예요. 전자 교환기. 아까 전화국 있잖아요. 전화국. 그래서 전화국 여러분 전화 공사하는 거 가끔 보셨어요? 그거는 진짜 이따만한 전선 따발에 얇은 거 2가닥이 한 쌍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전화국에서 집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선이에요. 네, 다이렉트로. 쫙. 그러니까 한국통신이 이거 설비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인터넷망만 깔아놓으면 거기다 인터넷 전화 딱 연결하면 되니까 이런 연결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터넷 전화가 설치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망 하나만 있으면 거기다가 패킷을 던지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전자교환기가 고장났다? 그럼 여기에 있는 전화는 전부 먹통이 되겠죠. 목당 다 100% 먹통이 됩니다. 자, 이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자, 이제 물리계층인데 뭐 이렇게 안 나온다더니 왜 이렇게 하냐? 자, 이 앞에 있는 물리계층에 네, 우리가 물리계층에서 보지 않을 건 이제 전송 부분, 막 이쪽은 잘 안 볼 겁니다. 그냥 쭉쭉 지나갈 거예요. 쭉쭉 지나갈 건데 2장까지는 개론입니다. 개론.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네, 그런 개론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자, 새 계층 프로토콜 콜록콜록이네요. 네, 콜록콜록. 네, 그분이 코로나 걸리셨습니다. 네, 아주 지금 고생 엄청 하고 있어요. 네. 자, 보시면 이제 세계층 프로토콜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계층 프로토콜의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의 특징, 프로토콜 계층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를 할 때 TCP는 5계층이고 OSI 7계층이 있고, 자, 이런 계층 간의 특성들은 뭐냐면 위아래랑만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아래랑만. 그리고 서로 다른 이런 송수신자끼리 어떤 송수신자끼리의 계층에 있어서는 같은 계층끼리만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자, 3계층이 갑자기 1계층한테 뭔가 데이터를 줄 수 없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위아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프로토콜 프로그램을 진짜로 보면 내 안에서 계산하는 파트 말고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하면 뭐만 있냐면 이것만 있어요. 어퍼 레이어, 그 다음에 로어 레이어.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뭔가 집어넣어서 보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전송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래서 위쪽으로 보내거나 아래쪽으로 보내거나, 위쪽에서 받거나 아래쪽에서 받거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를 내가 야 2계층 건너뛰고 보내, 야 이건 1계층으로 던져, 막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위아래 통신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살표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죠? 뭐 다 양쪽으로 가기만 하네요. 보내는 놈은 없고 받는 놈만 있네요. 네. 자, 누군가 보내면 띠리리릭 암호화 시켜서 보내서 샌드메일 쭉 가서 띠리리릭 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보내면 띠리리리릭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실제로 데이터가 오가면 여기 2계층에서 뭔가 암호화를 했다. 2계층에서 암호화했으면 암호화를 풀 때도 몇 계층에서 풀어야 될까요? 2계층에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각 양쪽의 각 계층에서 하는 일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계층끼리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쪽 같은 계층에서 통신하고 같은 계층끼리 같은 정보를 주고받는, 이게 네트워크의 그림의 기본입니다. 기본. 자, 이제 TCP/IP 계층이네요. 자, 이 TCP는 TCP하고 IP가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TCP죠? 여기가 IP 계층이에요. IP 인터넷 프로토콜이잖아요. 네,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 자, 네, 그래서 IP 주소가 여기서 쓰이는 주소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고요. 오리지널 레이어가 있고요. 레이어 used in this book. 이 책에서 쓰이는 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면 TCP/IP 우리가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말하는 요게 실제로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5계층 그러면 물리층, 데이터 링크층, 네트워크, 전송,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사용된다. 근데 이 물리층은 우리가 잘 보지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여기는 통신이기 때문입니다. 통신. 네. 그래서 여러분 6판 책을 사보면 이 통신 부분이 네, 확 줄어져 있어요. 확. 네, 한 400페이지 되는 거를 확 줄여놨더라고요. 아주 확 줄여놨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지. 컴퓨터 네트워크. 자, 이쪽 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밑에는 통신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통신하는 사람들이. 선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라인을 쓸 것이며 뭐 신호는 어떻게 할 것이 그건 통신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크 부분 이 위쪽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교재도 그래서 그렇게 편집이 돼서 심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계층형 장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층형 장비. 자,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갑니다. 가면 자, 중간에 브릿지가 있네요. 브릿지는 자, 계층별 장비를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리피터가 있어요. 아니, 가장 밑에 리피터. 자, 얘는 단순 연결, 신호 재생, 증폭이 아니에요. 디지털 신호는 증폭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재생만 해줍니다. 자, 디지털 신호는 네, 이렇게 생긴 애잖아요. 이렇게 증폭은 이걸 이렇게 폭을 늘려주는 거예요. 디지털은 이런 증폭을 하지 않아요. 네, 증폭을 하지 않고 네, 딱 정해진 높이까지만 올려주면 됩니다. 이 신호가 전송되다 보면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돼요. 네, 망가지죠. 전기 신호니까. 네, 이렇게 망가지면 이렇게 망가져서 오면 리피터를 통과하면 다시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재생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쁘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해야 또 오래 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리피터 위에 있는 애가 브릿지입니다. 네, 브릿지. 자, 브릿지는 물리주소, 맥주소라고 하는 물리주소 볼 수 있어요. 물리주소를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물리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라우터. 자, 라우터는 IP 주소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맥 주소를 변경.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자, 라우터 위는 이제 우리가 전송층인데 전송층에서는 도착할 때까지 뭘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전송층은 장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장비가 게이트웨이. 네,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의 문이죠. 네트워크의 문.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네, 네트워크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토콜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라우터는 자 모두 다 밑에 단의 기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단의 기능은 다 가지고 있고 자기 기능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브릿지도 리피터 기능 가지고 있으면서 물리주소를 볼 수 있죠. 라우터는 브릿지 기능도 있고 리피터 기능도 있으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목소리. 자, 지금부터 이제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할 건데요.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그리면 참 좋은데 이게 외워서 하기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해를 많이 하시고 네, 머릿속에 그림으로 좀 많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게 머릿속에 이미지화를 한다는 게 조금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반복해서 이렇게 만들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 통신에서 사용하는 주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물리주소입니다. 물리주소, 그 다음에 IP 주소.
그다음에 전송층에서 사용하는 포트 주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호스트라고 해야죠. 호스트. 자, 2계층에서 사용하는 주소 있죠. 2계층에서 사용하는 주소. 여기 2계층 데이터 링크층에서 사용하는 주소. 자, 그냥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링크층에서 사용하는 맥 주소는 노드 연결이에요. 노드 대 노드는 뭘 얘기하냐면 인접한 장치 길이를 얘기합니다. 인접한 장치. 그 인접한 장치가 컴퓨터일 수도 있고 라우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브릿지는 아니에요. 브릿지는 아니야. 자, 물리 주소는 노드와 노드. 자, 브릿지는 단순 전송 역할만 하기 때문에 브릿지는 아무 역할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노드 대 노드는 호스트와 라우터일 수도 있고요. 라우터와 라우터일 수도 있어요. 라우터와 라우터. 그 다음에 호스트와 호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너랑 나랑 바로 옆에, 네, 출발과 도착 바로 옆에 이렇게 연결할 때 필요한 게 맥 주소예요. 맥 주소, 물리 주소. 그 물리 주소는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항상 바뀝니다. 항상 출발지, 목적지, 물리 주소 이렇게 바뀌어요. 출발지, 목적지 이렇게 바뀌고 출발지, 목적지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물리 주소는 노드를 넘어갈 때마다 바뀝니다. 자, IP 주소. IP 주소는 우리가 책에서 보면 호스트 연결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거는 출발지 호스트에서 목적지 호스트까지 가는 동안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목적지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출발지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야,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나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나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 아시겠지만 라우터가 경로 설정을 하는 장비예요. 경로 설정. 그때 경로 설정을 할 때 뭘 가지고 설정하냐? IP 주소를 보고 설정합니다. IP 주소를 보고 아, 얘는 북쪽으로 가는 애고 얘는 남쪽으로 가는 애고 얘는 서쪽으로 가는 애고 얘는 동쪽으로 가는 애구나. 이거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IP 주소가 바뀌어버리면, 네, 남쪽으로 보냈는데 얘 갑자기 서쪽으로 가고 갑자기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IP 주소, 목적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IP 주소는 패킷이 목적지에 가는 때까지 IP 주소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어떤 장치든지 이 패킷을 딱 받았으면 이 패킷이 어디로 가는지를 IP 주소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 주소. 얘는 종단 대 종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보시면. 종단 대 종단. 종단 대 종단은 뭐냐면 이제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리 컴퓨터들은 포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실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CMD 치고 넷스테이트라고 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에 내 컴퓨터에서 열려있는 포트가 나옵니다. 예, 열려있는 포트들이 쭉 나오죠. 지금 외부 어디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포트들이 나오는데 이 포트가 종단이에요. 종단. 뭐냐면 이 패킷이 궁극적으로 호스트에서 어떤 프로세스에게 전달될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프로세스에게 전달될 거냐. 자, 이게 종단이에요. 종단. 그래서 목적지 컴퓨터까지 왔다. 그럼 그 목적지 컴퓨터에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에게 가야 되느냐. 그게 종단인데요. 그 프로세스를 결정해 주는 게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지금 100개의 패킷이 들어와요. 100개의 패킷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웹브라우저로 가야 되고 하나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고 하나는 뭐 이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는 뭐 백신 업데이트고 막 이렇게 쫙 갈라져서 들어가는 게 종단 대 종단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프로세스가 막 이렇게 있는데 패킷이 쫙 오면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얘는 이쪽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종단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호스트에서 이 패킷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거를 뭘로 갖고 판단하냐면 포트 번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포트 번호. 논리적인 문이죠. 논리적인 문.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숫자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거죠. 자, 그게 저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 요 주소들을 요 계층별 주소, 특성 요것만 알고 있으면 네, 이제 좀 더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그림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아까 얘기했죠. 같은 계층끼리 통신한다고. 그래서 화살표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다 넘어왔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이렇게 쪼로록, 이쪽에서 쪼로록, 이쪽에서 쪼로록. 자, 이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룹 계층 간의 논리적인 연결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라우터가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나랑 얘랑 같은 계층끼리 이렇게 통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신. 자, 그래서 얘랑 얘가 지금 노드 대 노드입니다. 그리고 얘랑 얘가 호스트 대 호스트예요. 네. 그 나는 궁극적으로 나는 얘한테 전송할 건데 얘한테 전송하기 위해서 바로 갈 수 없으니 중간에 얘한테 먼저 거친다는 거죠, 데이터를. 그러면 결국 나는 네, 여기 A가 B한테 전송하기 위해서 중간에 R에게 먼저 전송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얘의 물리 주소를 붙여서 보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IP는 B의 IP를 가지고 물리 주소는 요 라우터의 물리 주소를 가지고 가죠. 띠리릭 하면 이 라우터가 받아서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얘의 물리 주소를 붙여서 보내주죠. 이렇게. 그럼 받아서 아, 내 거네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층에서 이게 내 건지 아닌지를 알아야 위로 올려줘요. 받았는데 물리 주소가 내 게 아니고 목적지도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버립니다, 그냥. 네. 여러분 패킷 캡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내 패킷이 아니지만 내가 보겠다고 강제로 여는 거거든요. 원래 밑에서 다 버려요, 자동으로. 버리기 때문에 내 게 아닌 거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원래. 올라오지 않지만 패킷 캡처 프로그램은 받은 패킷을 버리지 않고 실제로 다 그냥 까보는 거예요. 데이터가 뭐가 들었나 이렇게 까보는 거예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었고요. 자,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계층끼리 통신, 2계층끼리 통신, 3계층끼리 통신. 중간에 있는 애들은 3계층까지만 봅니다. 네. 중간에 있는 애들은 3계층까지만 보고요. 4계층부터는 보지 않아요. 네, 볼 필요도 없고요. 3계층에서 IP 주소를 쓰기 때문에 IP 주소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보내줘야 될지 라우터들이 경로 설정을 막 해서 결국 A에서 B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서로 통신을 하는 거죠. 중간에 있는 애들은 중개 역할만 하는 겁니다. 자, 4계층은 포트라고 그랬잖아요. 포트. 그쵸. 포트 번호이기 때문에 포트 번호는 이 마지막 호스트에서 필요한 거지 중간에 라우터들은 포트 번호를 볼 필요가 없어요. 목적지만 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전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네, 여러분들 책 보고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제 패킷 데이터를 보내면 데이터에다가 각 계층별 헤더를 붙입니다. 7계층에다 6계층, 5계층, 4계층, 3계층, 2계층. 근데 2계층은 데이터 링크층은 헤더와 트레이를 같이 붙이죠. 네, 그래서 캡슐화를 완료합니다. 캡슐화 완료해서 내려보내면 이게 전송되죠. 네, 1계층 물리층은 위에서 받은 뭐 프레임을 이걸 프레임을 뭔지 몰라요, 사실은. 내용을 모릅니다. 1계층은 내용을 몰라요. 그냥 비트열입니다. 비트열을 전기 신호로 바꿀 건지 빛 신호로 바꿀 건지 그렇게 연결된 매체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네, 보내면 네, 받은 애가 이걸 비트열로 쫙 받아가지고 다시 조합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이제 올라가면서 자기 계층에 해당하는 걸 보는 겁니다. 열어봐야죠. 내게 맞는지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2계층에서는 헤더에 있는 맥 주소를 봅니다. 내게 맞나? 맞으면 어퍼. 아, 어퍼? 네, 위로 올린다고요? 어퍼. 네. 아, 이거 어퍼가 발음이 아닌가? 이상하네요. 어프라는 말 같네요. 자, 그러면 3계층에서 IP 주소를 보고 내게 맞나를 또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맞으면 내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위로 올리겠죠? 그럼 4계층에서는 포트 번호를 본 다음에 해당 프로세서로 보냅니다. 프로세스로 해당 프로세스로 보내면 해당 프로세스가 땅땅땅 까서 마지막 데이터를 가지고 음악을 재생하든지 영상을 재생하든지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뭐냐면 노드 대 노드잖아요. 노드 대 노드. 아까 노드 대 노드는 무슨 주소 쓴다 그랬어요? 물리 주소 쓴다 그랬죠? 물리 주소 맥 주소를 쓰기 때문에 맥 주소는 2계층이잖아요. 2계층. 그쵸? 그래서 2계층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지금 네트워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자, 공부 안 하신 분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A가 목적지 D로 보낼 거예요. D로. F네요. F로 보낼 거예요. A가 F로 보낼 거라서 패킷을 만든 다음에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쫙 뒤져봅니다. 자기 라우팅 테이블 뒤져서 F의 IP 주소와 F의 IP 주소를 뒤져봐요. 내가 알고 있나? 몰라요. 모르면 네, 라우팅 테이블이 없으면 디폴트라는 애가 있어요.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건데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지 않으면 모든 패킷은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나갑니다. 그럼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IP 주소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IP 주소한테 패킷을 보낼 거예요. 네. 지금 현재 A 입장에서는 다 확인해 보니까 B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면 B의 물리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B의 물리 주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쓰는 게 ARP 테이블이에요. ARP 테이블. 왜? ARP에 들어가면 IP 주소하고 맥 주소가 이렇게 매치되어 있어요. 네. 네. 여기 한번 봐요. ARP 올인가? 올. 짠? 아니네요. ARP 빼기 A네요. A 짠.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네, 지금 IP 주소하고 맥 주소가 이렇게 매치되어 있죠. 서로 이렇게. 그쵸? 자, 내가 보낼 곳이 여기다. 224.0.0.2가 지금 내가 보낼 곳이다. 그러면 물리주소 요거 붙여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요거 붙여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내야 될 IP 주소에, 인터넷 주소에 맥 주소 해당하는 애가 없어. 없으면 그때 보내는 게 ARP 패킷이에요. 그래서 B한테 ARP 패킷을 보내서 야, 네 맥 주소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가 자기 맥 주소를 알려주지. 그러면 여기다 씁니다. 아, IP B의 맥 주소는 어쩌고저쩌고구나. 이렇게 써놓고 이거 갖다가 패킷에 붙여서 보내요. B의 맥 주소. 그럼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B한테 가겠지. B한테 갑니다. 자, 그럼 B는 받았어요. 이 노드 대 노드의 통신이 그래서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옆에 있는 컴퓨터끼리 통신할 때는 그래서 뭐만 필요하다? 맥 주소만 필요해요. 맥 주소만. 자, 근데 B는 여기서 통신 끝난 게 아니잖아요. 패킷을 받아서 IP를 까봐요. IP를 까봤더니 2한테 보내야 될 거예요. 그럼 B도 마찬가지로 2의 맥 주소를 확인해요. 패킷에 붙여서 보내야 되니까. 봤는데 있어. 자기 ARP 테이블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패킷에다가 네, 이번에는 목적지가 누구? 2의 맥 주소를 붙여서 보내요. 당연히 소스 맥 주소는 B겠죠. 이렇게 보내면 2가 받아요. 이게 노드 대 노드. 노드 통신은 그래서 계속 맥 주소가 필요해요. 내 거랑 네 거랑, 내 거랑 네 거랑. 그래서 계속 바뀝니다. 여기 앞에. 이 앞부분은 계속 바뀌어가면서 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패킷의 주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목적지의 맥 주소, 소스의 맥 주소, 목적지의 IP 주소, 소스의 IP 주소, 그리고 목적지의 포트, 소스의 포트. 자, 주소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드를 넘어갈 때마다 바뀝니다. 넘어갈 때마다.
근데 얘가 바뀌는 기준은 뭐냐? 요거 목적지 IP를 보고 어느 쪽으로 보낼지 결정돼서 바뀐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거 이제 뒤로 가면서 계속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노드 대 노드. A와 B 통신할 때는 여기 2계층까지만 쓴다는 겁니다. 지금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고. 그죠? 또 얘랑 얘 통신할 때는 이렇게만 쓰고 얘랑 얘 통신할 때는 이렇게만 쓴다. 근데 다음 그림 보면 3계층 연결돼 있죠? 네. 그럼 A에서 출발한 애가 이렇게 가면 3계층까지 올라가요. 예, 3계층까지 올라가서 IP 주소를 확인하고 B가 아, 2한테 보내야겠구나 라고 해서 2계층으로 내려보내면서 2에 맥 주소를 붙여서 보내면 가서 2에게 도착하죠. 2가 또 3계층까지 올려서 IP를 까봅니다. 이거 F 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 F에 맥 주소를 붙이라고 2계층에게 명령해서 붙여서 내려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도착할 수 있어요. 자, 3계층까지 본다. 이거는 그래서 목적지에서 여기까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Source to Destination Delivery. 네.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네. Hope to Hope. 네. 노드 대 노드. Hope to Hope. 바로 옆에 길이. 이거 한 홉, 두 홉, 세 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홉 대 홉. 여기는 소스 대 데스티네이션. 출발지, 목적지. 여기까지 된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물리층과 데이터 링크층 이거 다 정리하라고 아주 큰 페이지를 줬죠. 이거 페이지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꼭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네, 물리층은 뭐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층은 중요하니까 정리를 꼭 해 두시면 좋겠다. 아직은 이게 지금 정리하시면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이거 끊고 뒤쪽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